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부담이 됐지만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오른 16,448.7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03% 내린 4,074.4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2% 오른 1,869.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세계 제약업계 인수합병 추진 소식에 영향을 받은 제약주들의 강세로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22% 올랐고 프랑스 증시는 0.38% 상승했습니다. 독일 증시도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7명과 17개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추가적인 개입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것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고급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9개월 만에 증가해 주택시장이 최근의 부진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3.4% 증가한 9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 증가를 웃도는 것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최대 제약회사인 파이자가 영국의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자에 이르면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소식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신은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글로벌 제약업계 인수합병 규모 중 손꼽히는 M&A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경제가 수출과 내수 경제 회복을 기점으로 성장에 탄력을 보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이 올해 5.4%, 내년에는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IMF는 아시아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중국의 경기 성장 침체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아시아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방야감의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글로벌 제약업체 인수합병 소식과 우크라이나 우려 등이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소폭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제약사 파이자는 영국의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재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독일의 지멘스는 프랑스 알스톰 인수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형 기업들의 M&A 소식, 또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9개월 만에 상승을 해서 최근에 보였던 주택시장 부진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감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만이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0.04% 소폭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는 0.53%, S&P 500 지수는 0.32%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개국 증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독일 증시가 0.48%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프랑스가 0.38%, 영국 지수가 0.2%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어제 열흘 만에 돌아선 외국인의 매도 속에 1970선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월 말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상승 반전하기 위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급 개선이 시급한 것일까요? 4월 29일 굿모닝 대방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보였던 주택지표 부진에서 벗어나서 오늘 발표된 주택지표는 괜찮았습니다. 3월 잠정주택지수가 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밝은 소식이 네. 주택지표 중에 좀 들어왔어요. 이 계약이 진행 중인 완전히 이제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중간 형태의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정주택 판매 9개월 만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의 흐름도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 판매 이런 부분도 조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역시 모기지 금리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는 앵커께서 브리핑을 하신 대로 이 M&A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이 톡톡히 재료로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지표를 먼저 이슈로 잡았는데요. 역시 플러스로 돌아선 이런 흐름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 홈페이지의 프레스 릴리즈 화면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이 밑에 VOD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그 3월 잠정주택 판매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가진 기사의 VOD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그 잠정주택 판매가 3월 달에 올라섰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로렌스 윤 전 부동산 중개인 협회죠.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대표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그 지표가 올라선 것은 결국에는 올라설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얘기를 했는데요. 겨울에 혹한이 지나갔고 그 주요 잠재 수요자들이 이제 조금씩 주택 구입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현재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노스이스트 북동부 지역이죠. 1.4% 3월에 올랐습니다. 78.8로 기록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 수치는 작년보다는 5.9%가 현재 모자란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부 지역은 오히려 0.8% 소폭 내려갔고요.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10.1%포인트가 현재 떨어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5.6%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 부분은 북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남부 지역도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현재 112.7인데요. 이것이 5.3% 전년 대비해서는 현재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부를 보겠습니다. 서부도 5.7% 올랐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대비해서는 11.1%포인트가 현재 내려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치가 현재 나오고 있지만 혹한의 영향을 좀 현재 떨쳐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블룸버그의 보도 화면을 현재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잠재 수요자들이 현재 그 매물로 나온 집의 내부에 들어가서 집을 살피고 있는 한 부부의 모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이후로 수치상으로는 현재 최고치 수준 97.4를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대비해서는 9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바이어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제목에서도 구매 의향이 있는 주요 잠재 수요자들의 관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물을 조회하는 이런 그 트래픽 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급량이 올해 좀 부족하게 현재 건설업계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지난해보다 6 내지 7% 현재 오른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핸디캡으로 현재 뽑고 있습니다. 올해 기존 주택 매매는 약 490만 채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510만 채 대비해서도 현재 나온 매물의 수는 조금 좀 떨어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대비 현재 1% 이상 오른 4.69%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나 기업들의 투자 여력과 고용 수준의 확충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업들의 M&A 소식과 또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여서 반등을 이끌어냈지만 최근의 부진에 이어서 5월의 뉴욕 증시 전망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점 한번 짚어볼까요? 네. 뉴욕에서는 유난히 이제 하나 회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에. 네. 5월에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도 좀 흘러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여건을 좀 살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CNN 머니 화면인데요. 여기 제목을 먼저 살펴드릴까요? Get ready for the summer bomber 이렇게 썼습니다. bomber는 이제 실망시키다 이런 얘기인데요. 큰 기대를 하기에는 여름장이 조금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1949년 이후로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이 수익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50년 평균을 보면 이 11월부터 4월까지는 7.1%가 나왔지만 5월부터 10월에는 1.3%밖에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뭐 통계 수치가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overall the past 50 years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신뢰 구간이 조금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에 팔고 떠나라 세인트 레거 데이가 닥쳐오기 전까지 이것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좀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마닉사의 제프 허시 트레이더는 통계를 준용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 6개월간은 수익률 관리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경제 채널의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세린 메이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켓 부앤베어 듀크 아웃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심하게 강세장과 약세장이 경합을 벌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S&P 지수는 연초 대비 현재 0.8% 올랐고요. 나스닥은 2.4% 오히려 떨어진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는 연초 대비 1.3%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월에 팔고 떠나라 10월까지는 투자 수익률이 평균을 보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 연초 수익률만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느냐. 워낙 현재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미미한 수치고 그 다음에 현재의 테이퍼링 기조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악재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많이 흡수됐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예외적인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의 고용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대칭 구조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를 하나 쓰셨네요. 비대칭 구조.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였습니다. 경제학 용어로서 비대칭 효과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직업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 직업을 줄 수 있는 그 기업의 환경이나 산업의 여건이 이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 효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높은 수준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그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행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뉴욕타임즈가 아주 좀 집중적으로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은 하루 걸러서 계속적으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먼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제목부터 일별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그보다 좋은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다. 언제부턴가 하면 리커버리 여기 있었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정도로 전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맥도날드 매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9달러에서 11달러까지 레인지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inquire within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를 문의하세요 이렇게 썼습니다만 현재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올해 10달러 10센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의 현재 구성되고 있는 주들의 움직임은 이를 이제 통과시킨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기 때문에 10달러 10센트보다 낮은 임금을 현재 제시한 맥도날드의 그 간판에 투명하게 붙인 현재 내용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밑에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수였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였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에는 380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것은 이제 그 시간당 임금이 그 중간값입니다. 시간당 13달러에서 20달러 수준인데요. 이것은 32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는 250만 명 정도, 220만 명 정도로 이제 그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들입니다. 시간당 20달러에서 32달러, 350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금융위기 이전에 이 일자리는 235만 명 정도 수준밖에는 현재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중간값과 그 다음에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일자리 수가요. 그 다음에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수는 늘어났습니다. 질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비대칭 구조가 현재 진행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현재 1,050만 명의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현재 실업자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죠. 10달러 10센트 이 내용이 잘 관철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사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EU와 또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어요. 네. 첫째는 에너지 쪽의 제재 방침이 약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EU 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부분. 이제 뭐 은행 거래나 이런 부분을 현재 제한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에너지 부분은 약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러시아는. 근데 그 많은 부분이 EU 쪽으로 넘어가는데 원유나 천연가스 이 부분이 제재가 현재까지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쪽 내부적으로 나오는 현지 언론의 톤도 이 정도 가지고는 러시아를 크게 압박하기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CNN 머니가 그 잡은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sanction light 이렇게 썼습니다. 좀 약하다라는 표현이고요. won't move Russia. 러시아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푸틴 대통령과 현재 대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고르 세르친 그 노즈네프트 에너지 기업의 CEO라고 보겠습니다. 이 기업과 그 현재 대통령이 독대를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약 70% 정도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재 방침으로 올리가르히 54명과 그 다음에 17개 러시아 주요 기업에 대해서 제재 방침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쪽에 쭉 내려가시면 러시아의 아주 주요한 은행이죠.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VT뱅크가 향후 이 추가 제재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의 제재 영향에서 더 크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권의 내성도 조금씩 쌓아가는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천연가스는 그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그 독일이 받은 것을 다시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이 아직은 약하다는 것이 EU와 미국의 고민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나라 경제 소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를 잘 극복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뉴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엔화 약세에도 국내 대표 기업들 현대차, 삼성전자 잘 그 이를 극복해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언론의 소식인데요. 블룸버그가 이 내용을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나와 있는데요.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그 분석 기사는 현재 웨스트팩 은행이 이를 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스트팩 뱅킹 코퍼레이션 이렇게 썼죠. 여기 보시면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토요타나 뭐 캐논 등 이런 그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지표를 좀 보시면 이 위쪽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이 수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상품 교육 규모는 현재 뭐 완만한 그 옆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현재 떨어진 수치가 나오고 있고 원화는 오히려 조금씩 절상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잘 견뎌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브랜드 부각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고 원자재 의존도도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를 강점으로 좀 꼽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일본이 가져가는 그 규모로 보면 수출의 규모는 약 620억 달러, 한국은 497억 달러. 규모로는 일본이 아직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들어선 2012년 이후 17%의 엔화가 절하 추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를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 소식 한번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JB스탁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에 영향 미칠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가 외국인의 열흘 만에 순매도 전환 속에 1970선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닝쇼크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중공업, 이후 소폭의 반등을 보였는데요. 저가 매수 구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원 실적과 함께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주, 신차 효과까지 반등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외국인의 열흘 만에 돌아선 매도 속에 코스피 지수가 1970선도 무너진 1969선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외국인의 열흘 만에 돌아서면서 1,000억 원대의 좀 대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냈죠. 꾸준한 좀 매수세가 그동안에 이어오게 했지만은 점차적으로 매수량도 줄어들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란지 거래 대금도 좀 감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관망 분위기가 좀 장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보면은 외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은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지수는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급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좀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친러시아 그 무장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장악을 했었고 그 우크라이나 그 정부가 좀 대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크림 반도를 좀 압박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대치 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은 전쟁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들이 좀 해결이 어려웠던 만큼 일단은 이런 이슈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런 미국 증시 에도 좀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좀 약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머징 시장이 좀 최근 들어서 좀 강세가 둔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에 좀 강세가 둔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해외 악재로 인해서 좀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흐름을 좀 방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좀 관망세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펼쳐지고 있지만은 조금씩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좀 더 중기적으로 바라보시되 그 조정 시 저가 매수 매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최근에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삼성중공업 소폭의 반등이 있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25일에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거의 어닝쇼크 수준의 조금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영업 손실액이 3,600억 원가량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 쪽에서 좀 적자를 크게 좀 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해양
해양 플랜트 이런 프로젝트 부분에서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서 5천억 원가량의 좀 충당금을 좀 쌓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1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근데 삼성중공업이 좀 수주를 해도 저가 수주만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의 손실 부분은 크게 좀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든지 리스크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내림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의 우려감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했던 것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선주는 좀 상반기 정도에서는 저가 수주에 같은 그 악재라든지 이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추세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조선주에 좀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하반기 이후에나 뭐 어떤 수주 증가라든지 실적 개선에 그런 모멘텀을 좀 판단을 하시되 조금 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신 후에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 추세적인 반등은 어려운 상황, 하반기 이후에 한번 살펴보자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호한 실적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 흐름 전반적으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세라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좀 작용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세를 보여왔었고요. 또한 외국인의 매수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흐름에는 긍정적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좀 현지 판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매출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아차의 경우는 올해 1분기에 글로벌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7%가량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좀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쌍용차였는데, 쌍용차가 좀 1분기 적자폭을 감소를 했었죠. 근데 쌍용차가 주력 제품이 거의 다 SUV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캠핑이라든지 레저 이런 여가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SUV 쪽에서 좀 매출을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갈수록 이런 그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효과는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뭐 소렌토라든지 카니발 등 출시를 좀 예정해 놓고 있고, 현대차는 지금 상반기에 제네시스나 소나타의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죠. 근데 반대로 어제 현대차는 좀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조금 아무래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들이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조금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 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은 주로 이제 자동차가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신차 출시 효과 같은 그런 모멘텀을 해서 실적 개선에 따른 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외 공장도 증설해 나가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함께 좀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과 캐나다 이런 FTA에 따른 수혜라든지 수출의 증가로 인해서 이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 또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가 조정 시에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내 증시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4일 만에 30포인트 가깝게 빠졌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주택지표 호조로 상승 보였지만 오늘장 좀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 전략 세워볼게요. 지금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 혼조세로 인해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양시장 모두 지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지금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외인이 이머징 시간에 좀 매수세를 좀 강세가 좀 둔화가 된다는 점도 일단 주가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미국의 1분기 GDP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점도 주요 이벤트에 따른 좀 부담감도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5월에는 증시 휴장일이 아무래도 좀 많은 만큼 저평가된 좀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할 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죠. 좀 미디어주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국 콘텐츠 증가에 따른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장 공략을 위해서 2천억 원가량의 좀 펀드를 그 규모를 조성했었고, 좀 중국에서 민간 기업도 진출하기 어려울 만큼 까다로운 그런 수익 쿼터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펀드에 투자된 영화는 그래도 이런 제도에 상관없이 현지에서 영화가 상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이 좀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미디어 관련주에 지금 여러 종목들이 소폭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JB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 한번 살펴보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의 책임을 물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3차 제재에 나섭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의 자금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요. 원래는 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하죠. 과거에 어떤 나라가 주변국 침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란처럼 핵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방위로 압박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원체 이제 규모가 크다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힘이 세죠. 안전보장이사회의 또 회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쓰는 과정 속에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틴 하나만 고립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고립을 시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푸틴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돈줄을 죄는 방법이 최고죠. 그 돈줄에는 결국 푸틴이 그동안 뒤에서 뒷배경이 되면서 키워줬던 사람들, 친구들이겠죠, 거의. 그 멤버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압박하는 데 있어서 이 푸틴 자금이, 푸틴의 개인 재산이 4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가 된다는 루머가 있죠. 이게 41조에서 70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고한 금액은 아파트 하나 제하고 자동차 세대밖에 없다고 하죠. 근데 미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감안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치를 하려면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이 진행이 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전방위로 해야 되는데 이 전방위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피하면서 푸틴만 시장 위치에서 정치적인 위치에서 쓰러뜨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선택을 잘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한 것을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얼마나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냥 또 서방국가에서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푸틴으로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푸틴은 어떤 러시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러시아를 앞으로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어떤 러시아의 문제, 크림반도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더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 서방 국가의 어떤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에게만 가하는 압박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IMF의 경고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IMF가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해서 충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도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실은 그 IMF에서 얘기한 거 내용들이 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어서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착륙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이 가장 많이 오를 나라들은 아시아가 최고 크죠. 그건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거기다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일시적 충격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아베노믹스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처음 일시적 충격 후에 우리나라는 상대적 수혜가 향후에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조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개혁을 상당히 많이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구조개혁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중국보다는 저는 일본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에서 수출을 늘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이 수출 증대가 도대체 얼마 되겠냐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 어떤 그 자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 생산시설이 다시 일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시기적으로 봐도 그게 1, 2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자국으로 다시 생산시설 가져오겠어 법인세 인하를 내년부터 진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35.6% 정도 되는 것을 뭐 25%까지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말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판단한다면 일본의 그 리스크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두고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치를 이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생산기지가 일본 내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성공보다 실패로 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아시아 경제 리스크로 아주 커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IMF로서는 일본이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만 않다. 전체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중국이 고령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은 통제사회고 일본은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통제사회는 언제든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중국보다 일본인의 어떤 아시아 경제 리스크가 더 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보다는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라운드에서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이미 오고 있으며 문제는 규모라고 월가의 경제 칼럼니스트가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통합 팽창을 지적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은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산하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를 먹어가는 그 성인들이 있다면 그 성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층이 굉장히 빈약한 상황인 거죠. 이것이 이제 중국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지금 부각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화가 약 한 6년 동안 그 시장에 풀려지는 것을 보면 M2라고 그러죠. 이것을 보면은 미국보다 4배가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풀렸나 할 정도의 중국 시장의 모습. 중국 사실 아시겠지만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통화가 이렇게 많이 풀렸다면 사실 중국 시장이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림자 금융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이자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중국 어떤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설비 투자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에 너무 과다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죠.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서는 경쟁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중국에서 경상흑자가 난 거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상흑자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치라든가 이런 게 이제 관여를 해서 뭐 경상흑자가 괜히 늘었는데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 일본처럼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을 투자하는 쪽에만 잘하면 됩니다.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어느 한 분야에 몰려간 설비가 아니라 적절한 설비 투자를 하거나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중국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중국을 경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요즘 PMI 지수라든가 이런 어떤 GDP 성장률을 조작됐다라는 용어가 나오면서부터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제가 볼 땐 중국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 이것을 이제 위기로 바라본다? 만약에 중국이 위기가 오면요, 전 세계는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위험하겠어요? 중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채가 어마어마하죠. 그 미국 국채를 다 털어버릴 텐데, 그걸 누가 다 받아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포장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과장 포장됐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중국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어떤 그 지방정부나 어떤 부채를 보면 GDP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를 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 정부 부채가 GDP의 90%가 넘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다가 성장이 약간 둔화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리스크로 바라보는 거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실적을 계속 내다가 어느 순간 실적이 싹 꺾이면은 기업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뒷심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위기 조장하는 사람들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현실적으로 2050 코스피는 좀 어려 보이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1970선도 무너졌습니다. 어제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도 답답한 상황이고요. 오늘장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지수가 2050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환율은 어저께 6.5원이 빠졌습니다. 네. 물론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이 나왔다 하지만 환율이 1035원까지 밀렸는데 지수가 1969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환율과 지수의 연관으로 봤을 때 다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1035원의 지수가 1969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2100을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꿍꿍이 숙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8천억 넘게 매도해서 주가를 끌어내려 놓고요. 어저께는 주가 선물을 하나도 안 올려놓고 그 매도한 물량을 다 회수해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냥 관망 모드로 내비뒀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들의 힘이 굉장히 쓰다는 거죠. 아마도 지난번 고점에서 2,000을 넘어가려는,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다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시장을 한번 흔드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은 상승 마인드를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부터 미국과 디커플링 됐다가 지금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요 근래 며칠 동안. 이 모습을 본다면은 미국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 좋은 뉴욕 증시에서는 커플링으로 가는 모습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9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